XTB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튜토리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제가 단계별로 완전한 투자 튜토리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꽤 길어질 것 같고 최대한 많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콜롬비아인과 라틴 아메리카인을 위해 각 단계가 잘 보완될 것입니다. 설명에 각 섹션의 시간을 남겨두었으니 특정 섹션으로 가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등록하고 이 플랫폼에 접속하는지입니다. 설명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지만 여기 나타나는 부분에서 계정을 생성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보너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치금의 금액에 따라 작동합니다. $50에서 $499를 예치하면 $50의 보너스를 받고 $500에서 $4,999를 예치하면 $100의 혜택을 받으며 $5,000 이상을 예치하면 $200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신규 고객에게만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로딩을 기다리고 여기 실제 계정 열기라고 표시됩니다. 이메일에는 우리가 가진 주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주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림이 올 때 모든 코드, 소식, 프로모션 등이 이곳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국가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콜롬비아에 위치해 있다고 입력하고 개인정보 처리 약관을 수락합니다. 데이터가 처리되고 XTB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제한, 할인, 무료 수업,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름을 입력합니다. 성별을 선택하고 이름과 성, 전화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FATCA 선언을 입력하는데 이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인 경우 다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간 순수입, 저축금액, 유동 투자금액, 올해 투자 계획 금액, 주요 수입원 및 저축수단 등을 입력합니다. 이는 직장, 근로계약, 유산, 다른 저축 및 투자 수익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빠르게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이전 버튼을 눌러 변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화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달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 추천 코드가 있는 경우 여기에 최초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 후 다음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모든 약관을 수락하고 계정을 생성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XTB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뜨고 계정이 공식적으로 생성됩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계정에 액세스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이제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투자하기 전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항상 정식으로 설립된 브로커에서는 문서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계정에 로그인하면 문서 검증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계정 검증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로드되니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문서 사진을 보내는 비디오 검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수락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휴대전화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나 iOS 중 선택하고 이 경우 iOS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검증을 위한 링크를 받습니다. 항상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DNI 또는 여권을 가까이에 두고 휴대전화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카메라가 손상되거나 얼룩지지 않고 깨끗해야 문서의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검증한 후에는 다음 단계인 입금으로 넘어갑니다. 계정에 로그인하면 왼쪽 아래에 입금 출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금 입금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옵션이 나타나는데 콜롬비아에서 선호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사나 마스터카드,
즉 카드로 직접 입금하거나 PSE를 통해 직접 입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가장 좋습니다. PSE를 통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옵션을 클릭하면 입금 옵션이 로드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입금할 계좌가 나타나고 얼마를 입금할지 달러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00달러를 입금한다고 가정합시다. 3,000달러 이상을 입금하려면 관련 문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를 클릭하고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여기서 500달러를 입금하면 우리의 데이터가 로드되고 이 금액이 콜롬비아 페소로 얼마인지 나타납니다. PS는 현지 입금 방법입니다. 고객 유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은행 목록에서 입금할 은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반코데 옥시덴테를 선택하고 결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은행 페이지로 리디렉션 되어 로그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몇 분, 최대 5분 안에 XTB 계정으로 돈이 입금되며 사용 가능한 자본 항목에 표시됩니다. 자본이 준비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투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인터페이스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왼쪽 부분에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헛 섹션에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항목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섹터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통화, 즉 외환 포렉스이 있으며 또한 지수별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곳으로 와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과 ETF 등에 투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심볼, 즉 티커나 주식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아마존이라고 검색할 수 있고 또는 티커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티커는 매우 유사한 AMZN이며 그렇게 하면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찾으셨다면 그 위를 클릭하시고 이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투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식을 선택했지만 미국 주식을 선택하면 투자 시간이 맞아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고 자금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존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식 가격은 186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186달러를 투자하고 싶다고 입력하여 그 특정 금액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달러, 즉 금액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면 바로 여기 나타나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륨으로 변경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주식 수량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주를 원한다면 여기 5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5주를 931.995에 구매한다고 표시됩니다. 여기서 구매를 클릭하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시장 주문이 직접적으로 표시되며 최종적으로 5주의 볼륨과 비용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XTB는 10만 달러나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XTB 플랫폼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웹사이트를 언급하는 이유는 XTB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독립적인 튜토리얼을 원하신다면 댓글 섹션에 남겨주세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고 애플리케이션에 100% 집중된 튜토리얼을 만들어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주식이나 ETF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XTB 인터페이스와 엑스스테이션 5라는 플랫폼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야 하므로 XTB 인터페이스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산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투자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스페인어로 된 주식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할 수 있고 이건 이미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도와줍니다. 먼저 느낌표 모양의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 줍니다. 이 경우 이 ETF는 FTSE 지수의 수익률을 복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럽의 선진국 부동산 기업과 REIT에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XTB의 경우 다른 주식 시장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각 시장은 고유의 거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ETF의 거래 가능 시간을 알려줍니다. 기본 데이터로는 이 자산의 유형이 ETF라는 것, 유로화로 거래된다는 것,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래된다는 것, 최소 주문 크기가 1유로라는 것, 식별 코드인 리싱, 공매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도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은 5억 5,949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 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ETF의 유형 또는 배분 방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없는 10만 유로 한도가 있으며 아직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0.4% 수수료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는 ETF와 관련된 것이고 XTB의 매매 수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0.2%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최소 수수료는 10유로입니다. 관심이 있는 경우 선택한 ETF나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도 표시됩니다. 배당 ETF를 찾기 위해 디비덴드를 검색하면 2025년 만기일 배당일 주당 가치가 0.09유로로 표시됩니다. 이 ETF는 2009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률에서는 이 ETF의 통계가 제공되지만 이는 선택한 주식이나 ETF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나 개념은 다른 비디오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ESG에서는 환경, 과학 및 거버넌스 기준이 최근 중요해졌습니다. 수익률이나 미래 가치가 아닌 이러한 기준을 이유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 이러한 기준의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보유 자산은 ETF인 경우에 표시됩니다. 이는 ETF가 어떤 섹터와 어떤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기본자재, 부동산, 산업 및 기타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야후나 모닝스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와 2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ETF가 어떤 섹터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ETF는 주요 주식들이 여기 나타나 있으며 주요 섹터는 금융서비스, 기본자재, 부동산, 산업 및 기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야후나 모닝스타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 78%가 무엇에 해당하는지 22%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 아이콘을 본 후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주문창이 열립니다. 이는 왼쪽에 있는 기본 창보다 조금 더 고급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나 특정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로 50달러를 입력하면 유로로 환산했을 때 43.71유로가 되고 이 ETF의 구주를 구매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2만 달러를 투자하면 유로로 얼마가 되는지와 몇 주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경우 11.6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로스디와 관련된 환율 문제도 중요한데 유럽의 ETF에 투자할 경우 환전이 필요하며 0.5%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판매의 경우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지만 시장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톱 오더나 제한 오더를 통해 특정 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ETF는 거래 시간이 종료되어 구매가 불가능했지만 미국의 DB ETF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만료 날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ETF가 505.88달러인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500달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이 수락되면 250천 달러에 해당하는 500주의 ETF를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통화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직접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25만 달러 500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은 명확하게 500달러로 설정되지만 여기서는 이 거래가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시장의 동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보았던 버튼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트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주식이나 ETF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른쪽 부분에 차트를 자세히 보고 현재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건너뛰지 않고 도구와 지표에 대한 전체 섹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나치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이 주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할 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추가하면 되고 원하는 특정 설정을 입력한 후 적용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위치한 이 X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직사각형이나 그래프 내에서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림, 예를 들어 타원형, 삼각형 등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는 선을 그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오른쪽 클릭을 하고 삭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단에 이미 여러 가지 차트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기타 ETF들이 있습니다. 이를 열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 체계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VOO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으로 이동하면 즐겨찾기라는 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확인하고 싶은 특정 자산이 있다면 이 별을 클릭하여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즐겨찾기에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원한다면 이 항목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두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VO를 찾고 있는 중이며 별 아이콘을 비활성화하여 그룹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별 대신 쓰레기통 아이콘이 나타나며 이를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추적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추적 목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 ETF라는 이름으로 목록을 만들고 성장 ETF들을 추가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ETF를 찾고 있다면 블록체인 ETF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선택한 주식과 ETF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검색 섹션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터페이스를 약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발전된 인터페이스로 하루 동안의 최저값, 일일 변동, 스프린트, 그리고 하루 동안의 최고값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은 499.73이었고 현재 506.47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와 달러의 CFD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모든 도구를 이해하고 상단에서도 차트를 보기 위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CFD를 클릭하면 차트가 로드됩니다. 주식을 구매하고 싶다면 수량을 입력하고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할 금액, 볼륨, 지불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또한 스톱로스와 테이크 프로핏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직접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캔들로 표시하거나 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가 멀리 있다면 마우스 휠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축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차트를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웹브라우저처럼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투자 계획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뉴스, 일정, 시장 분석, 교육 및 계정 기록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 기록 섹션이 필요 없다면 열고 X를 클릭하여 더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제목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열 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투자 계획을 열 수 있고 그것들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지션을 여기서 닫으면 되고 대기 중인 주문도 닫으면 여기가 비어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다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뉴스, 캘린더, 시장 분석, 교육 및 계정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정 내역 섹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섹션을 열고 X 버튼을 눌러 훨씬 더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목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 섹션에서는 문자 그대로 금융시장에 관한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섹션 내에서 직접 검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입력하면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가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 특정 날짜, 그러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매우 상세한 요약이 제공됩니다. 모든 통계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예를 들어 당일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를 얻고 싶다면 플랫폼의 뉴스 섹션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읽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정에는 중요한 날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발표, 4월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및 특정 날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원하는 경우 국가별로 또는 특정 날짜별로 직접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발생한 모든 이벤트 또는 발생할 이벤트,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도 표시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금 날짜는 주식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하루하루 정리되어 가장 가까운 날짜를 알 수 있으며 특정 주식에 대한 심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은 주식, ETF 또는 기타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평가와 평균을 알려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위험도 죄송합니다. 평균을 알려주는데 이 경우 여기 나타나는 ETF가 있습니다. 특정 자산을 찾고 싶다면 필터링을 통해 원자재,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지역,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장이 개발된 시장인지 신흥 시장인지 혼합된 시장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지에 따라,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주식이나 ETF가 관리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기 나타나는 ETF 검색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식을 특정하게 검색할 수도 있고 시장 자본화와 여러 지표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모든 국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나 특정 섹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히트맵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름 그대로의 지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달 동안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경우 미국 주식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유럽 주식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엔비디아의 경우 지난달에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루 동안 3% 상승했지만 세부 사항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는 XTB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 일중 분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비디오와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또한 주간 시장 전망도 볼 수 있으며 매주 업데이트되지만 다소 오래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보를 통해 분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그래프에서 본 일본식 캔들 차트에 대한 강좌도 제공되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여기서 지표와 그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단이나 왼쪽 하단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나 하단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화면에 표시하여 이렇게 로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모든 주식 관련 항목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가격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특정 가치에 도달했을 때 자산이나 도구가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입금, 출금, 문서 알림 등의 경우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거래를 할 때 연결 상태가 표시되며 이는 특히 실시간으로 중요합니다.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데모 계정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여기서 활성화하여 데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현재 위치한 거래 섹션을 위한 햄버거 메뉴 3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 계정 설정, 로그아웃 섹션이 있어 X에서 완전히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페이스는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플랫폼 내에서 중요한 모든 것, 투자 지표, 그래프 보기, 주식 구매, ETF 구매, 외환 거래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거래를 완료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었을 때 XTB에서 어떻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자금을 인출하려면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상단 오른쪽에 위치한 내 계정으로 이동하면 개인정보와 이름 등이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검열되어 있으며 출금 버튼을 누르면 출금 섹션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섹션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왼쪽 하단에 있는 큰 주황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곳에서 예금 출금을 클릭하고 출금을 선택하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옵션을 추천하는 이유는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에스크릴과 네텔렐인데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에스크릴이 네텔렐의 소유주이거나 반대로 네텔레가 에스크릴의 소유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플랫폼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돈을 인출할 때는 저렴할 수 있지만 스카릴리나 네텔렐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은행 계좌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매우 비싸다는 점입니다. 만약 에스크릴이나 네텔레를 다른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이와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에스크릴이나 네텔렐에서 직접 은행 계좌로 인출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옵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돈을 카드로 돌려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가 카드를 인증하지 않았고 솔직히 이 과정이 좀 번거롭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반환된 후 여러 신용카드로 입금했다면 다시 인출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중 하나가 가장 좋지만 이름이 거의 같아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컬 은행 계좌 인출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계좌 인출입니다. 이 로컬 은행 계좌 인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콜롬비아의 은행 계좌를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로컬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반초롬비아 계좌를 선택했고 여기서 인출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 5,0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한도는 문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달러를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항상 1%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여기 물음표 기회 수수료가 1%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옵션에서는 공급자를 통해 현지에서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즉 로컬 방식으로 선택하면 이 돈이 달러에서 콜롬비아 페소로 변환되고 그 후에 콜롬비아 페소로 당신의 은행 계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컬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출하는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항상 1%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80달러를 인출하고 80센트를 내는 것과 800, 900, 5천, 1만, 2만 달러를 인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1%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가 없는 은행 계좌로 인출하는 다음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서도 콜롬비아에 있는 우리 은행 계좌로 돈을 인출해야 하지만 큰 차이점은 이 은행 계좌가 국제 송금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콜롬비아 페소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그대로 받게 되고 이후에 콜롬비아 페소로 변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80달러를 인출한다고 하면 처음에 30달러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적인 계좌 인출에서 100달러 미만의 금액에 항상 적용됩니다. 로컬 계좌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101달러를 입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즉 전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 선택한 은행에 따라 은행이 다양한 요금과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홍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초롬비아는 국제 송금을 받기에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좋은 은행입니다. 심지어 TRM이나 달러당 받을 수 있는 페소의 양도 거의 항상 시장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반콜롬비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은행이 없다면 국제 송금을 받기에 좋은 은행으로는 다비비엔다, BBA, 스코시아뱅크, 파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1달러를 인출하면 101달러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도착할 때 수수료, 요금, 때로는 세금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TB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따라 콜롬비아 페소로 돈을 받기를 원하는지 달러로 받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 계좌로 인출하러 가봅시다. 여기서 새 은행 계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은행 계좌를 추가하려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할 일은 은행 증명서에 있는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반초롬비아나 다른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은행이 국제 송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계좌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계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 계좌인지 당좌 계좌인지 선택하고 통화는 달러로 남겨둡니다. 은행 식별 코드 BIC 즉 스위프트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추가할 은행에서 이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계좌에 스위프트 코드가 없고 은행이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제 송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지 은행 계좌로 인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100 미만을 인출할 경우 현지 은행 계좌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없다면 이 옵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100 이상의 큰 금액을 인출하려면 반콜롬비아로만 인출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인출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출하거나 큰 금액을 인출할 경우 그렇습니다. 이제 XTB에서 인출할 수 있는 최종 옵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에게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는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는 현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방식이며 가장 좋은 선택은 반콜롬비아입니다. 다른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인출하기 전에 2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꽤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할 내용이 남아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댓글 섹션에 날개 달린 달러 이모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안녕.